네,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첫 방송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첫 방송 주제로 뇌가 궁금해,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21세기 키워드를 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 이런 시대의 흐름과 이런 산업의 동향을 대략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대학의 이런 의대 밖으로 뇌에 대한 것들, 학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지문형, 필답형 검사를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생체 신호 측정, 뭐 뇌파에 대한 것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간간히 측정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일반 그 상담센터들 가면 실제로 이런 맥파나 뇌파 측정하는 곳들도 많아졌죠. 또 돌이켜보면, 지금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IQ 검사 같은 것들을, 왜 시키고 있질 않을까. 심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뭐 생명보험 가입할 때, 뭐 심장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뇌에 대한 관심? 뭐 제가 소속된 지금 뇌교육 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의사나 뇌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 뇌라는 키워드가 다른 것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탑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는 20세기 인류의 많은 학문체계 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던 오늘날 이런 인류의 문명을 만든 그 창조성의 원천이 결국은 인간의 뇌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먹기 달렸다. 인간의 마음 능력, 두뇌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성,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기전도 결국은 뭐 뇌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인류 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도 본격화되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서점에서 뭐 뇌 관련 서적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다양한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과 뇌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이 가치, 나의 잠재성, 체인지,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라는 핵심 열쇠가 결국은 뇌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뇌에 대한 것은 의사와 과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할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도 태어나서 변화를 겪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 나의 뇌를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막 그런 기전을 밝히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런 막 연구와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나의 강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또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루는 실천의 원리들 뭔가 변화를 원하겠죠. 그 변화의 원천이 이제는 뇌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각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각자의 삶의 어떤 체인지, 변화를 원한다면 이 거대한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뇌는 왜 21세기 들어서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렇게 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부상이 되었을까? 왜 과거에는 몰랐을까?
네, 여기 뭐 이집트 미이라 만드는 막 이런 고대 시기도 있는데요. 과거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단 하나의 장기만 남겼죠. 인간의 마음과 의지와 영혼, 감정이 깃드는 곳. 그곳은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되었죠. 심장의 영어 단어 heart, 마음이란 뜻이 여전히 네, 남아있는 인류 과학은 네, 마음이 심장이 아니라 네, 마음 기제 총사령탑이 뇌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시하고 있죠. 20세기 어떻게 보면 인류 과학이 밝혀낸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 아닐까요? 마음 기제 총사령탑이 뇌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네, 많은 것들이 네, 새로운 각도로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여기 IQ 테스트 보이시나요? 네, IQ 테스트, IQ의 100년 역사도 네,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갖는 것도 인간의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마음 능력을 숫자 하나로 일렬로 세울 수 있는가? 지금 초등학교에 집단 IQ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뭐 일부는 웩슬러 검사나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집단적으로 네, IQ 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나 폐해점이 있겠죠. 네, 지금도 IQ 세대들은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부모들이 표현을 하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지만 잘못된 인식이죠. 인간의 마음 능력은 다양합니다. 네, 그 다양함도 뇌를 이해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20세기 뇌과학의 성과 중에 가장 첫 손가락에 꼽으라면 인간의 뇌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이거를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 혹은 조금 브로드하게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혹은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란 단어 뜻, 네, 플라스틱 아시죠? 이걸 소성, 가소성 거의 비슷한 동의어인데요. 소성의 반대말은 네, 플라스틱의 반대는 일레스틱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그 외력을 제거했을 때 그 변형된 것이 원래로 돌아오는 성질, 이거를 탄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고무공 같은 거 눌렀다가 떼도 원래대로 복원이 되죠. 그건 탄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찰흙같이 진흙같이 점토처럼 뭔가 외력을 가했다가 손을 뗐는데 그 형태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소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인간의 뇌를 100년 전에 그런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인간의 뇌는 탄성과 소성의 사이에서 네, 뭔가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가서 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기억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소성의 개념, 가소성의 원리를 가설을 세우고 지난 1세기 동안 그거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인 증명을 해온 거죠. 인간은 변화하는구나. 이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처럼 네,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브레인의 77호 표지의 이제 주제가 당시에 네, 뇌 가소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문구인데요.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네, 원래 그랬습니다.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도요. 초기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이미 한번 자란 신경세포, 신경망은 그대로 갈 거라고 봤습니다. 뭔가가 재생되고 또 뭔가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심장이 생명의 핵심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던 역사 오랫동안 되었죠. 뇌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 네, 심장을 보관하고 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점을 이끈 것이 바로 이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뇌를 공부하시는 분들, 네, 뇌를 꼭 의사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뭔가 변화를 꿈꾸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 뇌 가소성의 기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라도 50대라도 60대라도
운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나의 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제가 있는 여기 사이버 대학교 보면 막 60대, 70대 분들이 학습을 하시거든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내가 70대라도 뭔가를 새롭게 공부하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의 새로운 전공에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뇌가 좀 건강하게 관리되고 변화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네, 자녀가 있으면 초중고 12년을 막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교육을 막 시키고 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네, 교육의 기제가 가장 역력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가 생과 사의 시간 동안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뇌가 결국은 인간의 뇌입니다. 동물과 하위 동물과는 다른 아주 커다란 특징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시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그리고 그 폭과 깊이는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지구촌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네, 이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을 좀 더 그냥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신경망의 이 뉴런 간의 시냅스의 어떤 밀도의 변화, 이런 강화된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런 뇌를 가지고 만들어낸 현실에 투영된 세상을 보면 네, 너무나 크게 드러나죠. 네, 더 들여다 보니까 네, 생물학 또 뭐 뇌과학 이런 발달 보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변화라는 게 유전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래쪽 동물들은 태어나서 뭐 금세하죠.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요. 뭔가 바로 일어서고 막 합니다. 성인만큼의 뇌 기능을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쓸 수 있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인간은 네,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렇게 뛰고 자기 몸 쓰는데 뭐 1년이 아니라 1년은 이제 두 발로 걷는 수준이고 물론 지구촌에 이족 보행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는 풀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걸리죠. 네, 어머니가 아이를 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서 막 자기 몸 다 쓰고 한 달 지나면 스스로 막 이렇게 먹이 먹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은 평균 연령 한 80세로 보면 약 15년, 뭐 성인까지 하면 20년 정도가 성인기의 뇌가 걸리죠. 무려 약 4분의 1을 성인기의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네, 실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더 알아보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다 알죠. 네, 태교의 시간 동안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유전자가 어떻게 막 설계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들이 드라마틱한 약 20세까지 변화를 겪는지, 메인 스트럭처는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는 기본 영역별 이런 구조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안을 채우는 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태어나서 거의 짧은 시간에 성인의 뇌 기능을 쓸 수 있는 하위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나서 유전자, 뭐 사실상 최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 유전자의 발현 기제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신경가소성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은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가 이렇게 뒤뚱뒤뚱 움직일 정도, 거의 뭐 파충류 단계이죠. 그러다가 막 사지를 쓰는 포유류처럼 막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지의 말단을 조절하면서 이족 보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의 신체 발달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아기의 뇌 입장에서는 떠올려 보시면 인간의 뇌가 뇌 바깥의 신호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정보 처리 기관 관점에서 보면 뇌는 심플합니다.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서 뇌를 막 바꾸는 거죠. 뇌를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아기의 뇌 입장에서 뇌 바깥은 네, 자기 몸이겠죠. 그래서 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의 자극은 자신의 몸이라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신체의 상태가 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기의 뇌는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래쪽 동물처럼. 왜냐? 아기 뇌의 운동 영역이 아직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파충류처럼 몸 전체만, 그러다가 포유류처럼 사지를, 그러다가 영장류처럼 사지의 말단까지 움직임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아기들의 이 운동 영역에 엄청난 발달이 진행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기가 이렇게 막 기다가 두 발로 서면 박수를 치겠지만 많은 뇌과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경이로운 점프에 놀라움을 표하겠죠. 아기의 뇌가 기적적인 변화를 겪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아기의 뇌가 자기 몸을 다 이제 한 2살 정도 되면 막 이렇게 걷고 뛰고 하죠. 그러면 이제 몸 바깥의 대상과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이 돼야겠죠. 그래서 1단계가 보통 신체적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발달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는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히 고도 성장기를 이룬 국가에서는 이런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고 접촉의 대상이 많이 끊어지는 현실, 또래 문화가 없어지고 형제가 이제 하나만 있고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러 나가고 디지털 문화가 커지고 하면 할수록 이 정서의 발달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좀 안 좋겠죠, 당연히.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뇌로 들어오는 입력 자체의 빈도와 양과 질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체적 발달 단계, 2, 3, 4세 때 정서적 발달 단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세, 5세 이상으로 이제 기본 인지학습 단계. 이렇게 해서 약 6년, 6세까지가 이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거의 성인 뇌의 약 1kg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이 양육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과거에 동물처럼 막 그냥 이렇게 보호하고 생존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차이가 생기니까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틱한 결정적 시기에 신체, 정서, 인지의 이 균형과 통합적 발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서 6세 정도가 되면 성인 뇌의 약 90%까지 사이즈가 커지고 안에도 1차 셋업이 끝나는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 6년 동안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이즈는 90%까지 커졌으니까 나머지 10% 사이즈가 커져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약 1.4kg 내외 성인 뇌만큼 커지고 이제는 채우는 게 중요하죠. 많이 쓰는 거는 강화되고 신경망이 적게 쓰는 거는 약화되고 그래서 지식의 학습과 경험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른 뇌가 이미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몰입했던 거, 대충 했던 거, 이런 집중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시각각 성취했던 거,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많은 감정의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그 시시각각 접하는 아이들의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아이들의 뇌를 바꾸는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 하나의 영역이 덜 발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전두엽, 인체 뇌 총사령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접점 공사를 하는 걸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고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보통은 중학교 1, 2학년을 우리가 사춘기라고 불러서 그 시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요. 왜? 마지막 공사를 하니까요.
마치 뭐 100층짜리 설계도를 갖고 태어났는데 초기 6년, 그 다음 6년 쫙 발달을 하다가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 공사를 네, 인텔리전트 빌딩을 막 제대로 가동시키느냐, 뭔가 약간 삐끗삐끗하게 뭔가가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중앙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뭔가 이런 마지막 공사.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간. 인간의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인류과학이 그렇게 밝혀낸 거죠. 네, 이런 거를 들으시면 네, 유전과 환경이라는 큰 측면에서 과거의 20세기의 인간의 마음과 행동 양식을 탐구했던 것에서 네, 뇌를 알아야겠죠. 뇌의 변화의 저 시시각각의 정보의 입출력, 어떤 외부의 입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신체 정서 인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아니면 몰입적 경험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뇌의 기전을 알아야 네, 조금 훨씬 21세기의 아이의 뇌를 이해하려면 네, 아이를 이해하려면 뇌를 알아야 되게 바뀌었죠.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런 변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뇌를 갖고 태어난 살아갈 인류가 펼친 변화라는 것은 더 네, 크고 위대하고 위험합니다. 왼쪽의 세상도 오른쪽의 세상도 이것을 만든 키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네, 인간의 뇌의 특별함이 만든 가소성의 현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뇌의 기능 구조를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위대한 창조성을 가진 인간의 뇌를 창조성을 어느 방향으로 쓰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뇌를 잘 쓰고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대부분 잘 알지는 못하겠죠. 네, 과거에 어릴 적에 영재라고 불렸던 아이들이 오늘날 지구의 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석학들이 가끔 쓰곤 하죠. 머리 좋은 사람을 영재라고 불러야 되느냐? 사회적 영재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현실, 왼쪽과 오른쪽, 네, 앞으로의 현실도 결국은 인간의 뇌의 창조성의 방향, 결국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이해만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똑똑한 뇌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죠.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변화를 아주 잘 표현한 이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브라이언 콜브 박사가 저는 참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당신의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네, 아래쪽 동물로 갈수록 유전자를 따르죠.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은 학습과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은 뇌의 활성을 바꾸며 신경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의 온, 오프 정도가 달라집니다. 유전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의 발현이 양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는 모두 뇌에 일어난 변화의 반영입니다. 지금도 이거를 보고 듣고 또 학습하고 운동하고 하루 24시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나의 신경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변화가 유전자의 발현 양상도 바꾼다. 아주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기전을 인류과학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밝혀낸 상태입니다. 왜 지금껏 몰랐을까? 다시 돌아가서 짚어보면
뭐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엑스레이가 발견된 지 한 1세기 넘었죠. 불과 1세기입니다. CT 장비가 나온 게 1960년대인가 그렇죠. 네. 보지 못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했죠. MRI가 한 70년대. 하지만 정지 영상이었죠. 뇌의 여러 가지 대중화 연구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fMRI, F가 펑션입니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기기. 방송에서 막 뇌가 이렇게 막 색깔이 막, 그거는 이제 실제 뇌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 색상을 입힌 건데요. fMRI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왔고, 펫 장비는 이제 화학적 변화를 읽어내는 장비인데요. 실시간 장비가 나오니까 어떤 외부적 자극을 주고 그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를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뇌의 10년 선언, 뭐 이스라엘의 뇌의 10년, 일본의 뇌의 세기, 한국도 우리나라도 1998년 드디어 제1차 뇌연구 촉진법, 대한민국의 뇌연구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98년에 뇌과학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10년 주기로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었죠. 과학의 연구가 주변 학문에 영향을 미치죠. 뇌과학적 연구가 어디로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1차적으로야 그 전까지는 의학 단계에서 질환의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뇌과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본격화되면 뭐 질환 치료에 머물지 않고 가장 변화에 대한 이 열쇠니까요. 당연히 교육과의 융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OECD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학습과학과 뇌연구, 인간의 어떤 학습이라는 거, 결국은 지구를 바꾸는 건 인간의 이 뇌인데, 교육인데, 교육만큼 인간의 변화를 바꾸는 기제가 없죠. 그런데 뇌과학이 밝혀낸 것들을 보니까 이 교육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OECD, 교육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습과학과 뇌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 뇌연구의 상호적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 최대의 신경과학 학회라고 하는 SFN에서도 신경교육, 뉴로 에듀케이션, 신경과학자들 중심이 돼서 교육의 뭔가 뇌의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접목시키기 한 신경교육이라는 걸, 저 뉴로 에듀케이션을 SFN에서 이렇게 제시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육계가 중심이 돼서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접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 뇌 기반 학습, 브레인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뇌 기반 교육. 이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또 뇌 융합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아주 이제 특별한 시도죠. 기반을 베이스트를 빼고 뇌교육, 브레인 에듀케이션, 뇌교육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런 거대한 이런 뇌 융합 교육적 흐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묶어서 이런 흐름을 정리를 하면 과학에서 20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산업화, 자동화, 그래서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90년대 말부터 20년대 본격화, 21세기 본격화되고요. 뇌 융합적 흐름도 생기고요. 건강은 이제는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죠. 20세기 건강의 핵심 지표는 심장이었지만 21세기 핵심 지표는 뇌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의 흐름도 치료보다 예방보다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죠. 선진국이라면 그래서 나의 몸을 관리하는 주체는 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병나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평상시의 심신 상태 관리는 주인이 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도 지덕체, 산업혁명 이후로 이어왔던 서구 교육 방식이 지덕체였고 외적인 역량, 지표를 중요하게 여겼죠.
왜 외적 지표를 여겼습니까? IQ나 뭐 이런 결과를. 안에를 모르니까요. 안에 기전이 돌아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적 지표보다는 외적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지난 1, 20년간 뭐 이렇게 면접 평가를 엄청 하죠. 요즘은 인성 평가도 엄청 합니다. 또 이 정서의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많이 보죠. 팀 플레이, 협업 능력 많이 보죠. 자율적, 능동적인 어떤 역량도 많이 보려고 하죠. 왜 그런 거 보겠습니까? 이제는 외적인 지표보다 내적인 지표 역량이 결국은 외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은 근데 뭔가 지표로 평가하기에는 알기가 쉽지 않죠. 겪어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은 뇌에서 밝혀내고 있는 인간의 마음 기제라는 것은 지덕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지덕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했죠. 당연히 문화의 흐름도 물질 보이는 것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당연히 옮겨가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양적 지표보다 삶의 질에 중심을 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뇌과학에서 뇌 건강으로, 뇌 교육으로, 뇌 문화로 거대한 뇌융합 시대적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의 변화를 짚어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아마 오실 거죠. 고등교육의 상징인 대학의 변화를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안에 있던 뇌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움직였겠죠. MIT가 1986년에 뇌인지과학과를 처음 신설했고요. 한국은 20년이 훌쩍 지나서 2007년에 카이스트가 의대 아닌 밖에 최초의 뇌 관련 학과를 만듭니다. 바로 바이오 및 뇌공학과로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2015년인가요? 이화여대 뇌인지학과가 생기고 한양대학교가 아마 작년에 심리뇌과학과를 아마 신설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고려대 대학원에 뇌공학과가 있고 또 서울대 대학원에 뇌인지학과도 있고 우리나라 탑 클래스 대학들이 의대 아닌 밖에서 이 뇌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학과들을 신설한 그 이유도 이런 거대한 뇌융합 시대적 변화를 리드해 가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빠른 것은 이런 두뇌 훈련 분야, 결국은 처음 얘기 드렸듯이 이 뇌를 연구하고 뭐 질환으로 치료하고 또 과학적으로 기능 구조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변화를 가져가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뇌 훈련 분야의 최초의 국가공인 자격 제도 이 브레인 트레이너인데 이걸 2009년에 교육부가 국가공인화 시켰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정의를 보면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이다 했는데요. 두뇌 훈련이라는 건 두개골 안에 뇌를 막 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뇌라는 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이니까 몸의 변화, 이런 멘탈, 피지컬의 변화, 멘탈의 변화 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언어를 얘기하는 것도 언어적 훈련이죠. 몸을 훈련하는 신체 활동도 두뇌 훈련이죠. 영양을 관리하는 것, 두뇌 훈련이죠. 인지 훈련, 명상 훈련, 이완 훈련. 모든 것이 결국은 두뇌에 자극을 주는 것인데 의도를 갖고 목표를 갖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적 변화를 얼마만큼 이끌어내는가가 이제 결국은 두뇌 훈련의 아주 직접적인 차이가 되겠죠. 걷는 것도 훈련 뇌의 변화를 주죠. 근데 어떻게 걷고 어떤 훈련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주기로 내연구 촉진법을 발표해 왔는데요. 드디어 2018년에 3차 내연구 촉진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 슬로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1차 발표를 했을 때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고요. 3차의 저 비전을 보시면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 진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근원적 이해 도전,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제고, 뇌연구 기반의 신기술 창조. 추진 방향을 보면 인간의 이해에 다가가는 뇌과학,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뇌과학,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뇌과학. 이제 삶 속으로. 왜 인간의 뇌가 의사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만으로 남는 시대적 흐름이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치매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방이고 평소의 관리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아직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있는 뇌교육학과는 그런 면에서 저도 여기 온 지 한 5년, 6년째 되었는데요. 20대,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학생분들이 있는 그 배경도 이분들이 뇌과학자나 의사처럼 뇌 기능 구조를 막 파고들고 공부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목적이 다 그런 거죠, 대부분. 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의 건강한 삶, 나의 좀 더 실제적인 변화, 어떤 실천, 그리고 어떤 역량의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죠. 모두가 변화를 꿈꾸니까요. 그래서 트랙도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K명사, 멘탈 케어, 성인들의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이런 다양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뇌를 공부해야 되냐, 또 이런 지식 탐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 변화를 위한 또 훈련법, 원리 습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휴먼 브레인. 우리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제 뇌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뇌과학자나 의사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뇌에 대한 이해, 기전, 어느 정도의 공부, 그리고 나의 실제적 변화를 위한 그런 원리 및 훈련법의 습득,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어떤 학문과도 융합이 될 수 있는 그 정점에 브레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뇌 융합 시대의 흐름에서 그런 공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은 조금 길게 했는데요. 뇌가 궁금하신가요?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 주제로 장 교수의 뇌교육 TV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